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유명한 첫 문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시작이 무려 15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의 입구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단순히 한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향해 완전 무결한 예술작품이라 찬사했고 수많은 문학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는 왕관을 이 작품 위에 씌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치밀하게 그려냅니다. 사랑과 질투, 생명과 죽음,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거대한 사회적 관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거친 불꽃들까지. 톨스토이는 8년에 걸쳐 이 작품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를 읽는다는 건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살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150명이 넘는 등장인물, 1500페이지라는 압도적인 분량 앞에 많은 이들이 뒷걸음을 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대한 산을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가계도는 명쾌하게 정리하고 톨스토이가 심어둔 철학적 정수만을 뽑아냈습니다. 욕망의 끝에서 스스로를 던져야 했던 여자 안나와 대지 위에서 삶의 구원을 찾아 헤맸던 남자 레빈. 이 평행하는 두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보는 시간. 인류가 도달한 가장 완벽한 문학의 성체 안나 카레니나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서늘한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이야기는 의외로 안나의 화려한 등장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이고 소란스러운 한 가정의 파탄에서 시작됩니다. 안나의 오빠 스테판 오블론스키의 외도. 톨스토이는 첫 장부터 독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혼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습니다.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아내 돌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사흘째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방 앞을 서성이며 자책하는 듯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톨스토이는 오블론스키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빛나는 머리칼을 빗으며 짓는 그 잠깐의 가벼운 미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삶의 쾌락은 놓지 못하는 이 뻔뻔한 낙천성. 이것이 톨스토이가 본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바로 이 깨진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모와 교양을 겸비한 여인 안나 카레니나가 모스크바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타인의 비극을 치유하러 나선 길. 하지만 운명은 안나를 위해 가장 잔인한 역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은 이 소설에서 아주 상징적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는 인물들의 앞날을 가리는 안개 같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불빛은 다가올 피의 비극을 예고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기차역을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거대한 운명의 정거장으로 묘사하죠. 기차가 멈춰서고 안나가 플랫폼으로 내려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젊고 매력적인 귀족 장교 알렉세이 브론스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짧은 찰나 소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반대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억눌린 생명력이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안나는 완벽한 귀부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억눌린 욕망과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그 빛을 단번에 알아챘죠. 마치 자석처럼 끌리는 두 영혼.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들의 만남을 결코 낭만적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과 소란, 기차역 한쪽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철도 직원이 열차 바퀴에 깔려 처참하게 사망한 것이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지만 안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미래에 닥칠 거대한 불행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하얗게 질린 입술로 나직이 읊조립니다. 이것은 나쁜 징조예요. 브론스키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큰 돈을 유가족에게 건네지만 그것은 선이라기보다 안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였습니다. 안나는 그가 건넨 돈이 마치 자신의 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플랫폼 위에서 피어난 금지된 욕망. 이 불길한 징조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극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안나가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사회를 상징한다면 여기 그 반대편에서 거친 흙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콘스탄틴 레빈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나 카레니나를 안나의 비극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방대한 벽돌책의 절반은 레빈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혼을 레빈이라는 인물에 투영했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사교계의 말투보다 농부들의 정직한 땀방울을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고독한 구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정장을 갖춰 입고 모스크바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여인 키티에게 생애 첫 청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레빈의 순수한 열정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장에서 키티와 마주한 레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약속하려 했지만 키티의 시선은 이미 화려한 제복을 입은 장교 브론스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짧은 거절의 말 한마디에 레빈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도시의 위선에 조롱당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도망치듯 자신의 고향 농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톨스토이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안나가 사랑을 위해 삶을 파괴하기 시작할 때 거절당한 레빈은 오히려 대지 위에서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레빈은 방 안에 틀어박히는 대신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귀족의 신분을 입고 농부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 풀을 베며 땀을 흘립니다. 톨스토이는 이 낫질 장면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낫이 풀을 베어 넘길 때마다 레빈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잡념과 시련의 고통이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육체의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노동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그리고 삶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정직한 육체의 움직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밀폐된 무도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욕망을 탐색할 때, 레비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 위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마주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닿는 화려한 무대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린 당신만의 대지입니까? 흔들리는 도시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대지의 진리, 이 팽팽한 두 축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서사는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기차역에서의 불길한 사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안나는 오빠의 가정을 수습하려고 왔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습할 수 없는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 기차 안.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안나는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기차역에서 마주친 그 남자, 브론스키의 뜨거운 시선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기차 플랫폼. 그곳에서 안나는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 브론스키와 다시 마주칩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브론스키가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백이라기보다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안나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끼며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배신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8년간 지켜온 카레닌의 아내라는 이름,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안락한 감옥이 이 눈보라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사건은 모스크바의 화려한 무도회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레빈의 청혼을 거절하고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청혼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키티. 하지만 그날 밤 무도회의 주인공은 키티가 아닌 안나였습니다.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안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주변을 모두 태워버릴 듯한 위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와 안나가 왈츠를 추는 동안 공간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키티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닫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죽음보다 강렬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도회가 끝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역에 도착한 안나. 마중 나온 남편 카레닌을 본 순간 그녀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합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귀가 유난히 크고 흉측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심어둔 아주 영리한 장치입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 상대의 아주 사소한 신체적 특징이 견딜 수 없는 혐오로 다가오는 그 비참한 진실. 안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시선은 이제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뒤흔들 파멸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안나가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도피처가 아닌 거대한 위선의 성체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거실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어제까지 그녀의 우아함을 찬양하던 귀부인들은 이제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도덕적 결함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사교계를 아주 기묘한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오직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안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받았던 이유가 그녀의 인격 때문이 아닌 카레닌의 아내라는 완벽한 가면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가면이 벗겨진 순간 사교계는 안나를 초대한 뒤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외면합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날카로운 비웃음과 싸늘한 침묵. 안나에게 사교계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화려하게 치장된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이 지옥의 중심에서 안나의 숨통을 조이는 건 남편 알렉세이 카레닌입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분노하거나 오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감정보다 체면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나를 찾아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 따위엔 관심이 없소. 하지만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만은 용납 못하오. 카레니는 안나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곧 자신의 사회적 평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안나를 집안에 가두고 죽은 듯이 아내의 역할만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영혼은 죽었을지언정 껍데기는 내 곁에 두겠다는 이 지독한 형벌. 톨스토이는 카레닌의 냉혹함을 통해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가 가진 영혼 없는 도덕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없어도 좋지만 남들의 눈에는 완벽한 가정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비뚤어진 논리가 안나를 서서히 미치게 만듭니다. 이제 안나는 세상 어디에도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교계에서는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혔고 집안에서는 차가운 남편의 감시 아래 시들어갑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연인 브론스키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안나의 불안은 광기로 변해갑니다. 만약 이 사람마저 나를 떠난다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기댈 곳은 오직 연인의 사랑뿐인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자신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유령이 된다는 공포. 안나는 점차 신경쇠약과 지독한 질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톨스토이가 그려낸 이 고립된 방안의 심리전은 어떤 전쟁터보다도 처절하고 잔인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아래 감춰진 안나의 영혼은 그렇게 조금씩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경마장. 화려한 양산을 든 귀부인들과 훈장을 단 장교들이 가득 찬 이곳은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의 허영과 에너지가 집결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늘 안나와 카레닌 그리고 브론스키라는 세 사람의 위태로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심판의 광장이 됩니다. 브론스키는 오늘 경마의 기수로 출전합니다. 그는 안나의 연인이자 그녀가 세상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유일한 빛이죠. 안나는 관람석에 앉아 남편 카레닌의 바로 옆에서 브론스키를 지켜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부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안나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트랙 위를 달리는 브론스키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됩니다. 말들이 대지를 박차고 나가고 브론스키는 선두를 다툽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물인 개울을 넘으려던 순간 브론스키의 실수로 말 푸르푸르가 비틀거리며 고꾸라집니다. 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브론스키가 땅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굽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안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바로 옆에 남편이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안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엔 오직 쓰러진 연인에 대한 절망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영혼으로 소리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 남편 카레니는 여전히 기계적인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죠. 그가 분노한 것은 아내의 부정 그 자체보다 그 부정이 남들 앞에서 천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예절에 어긋났소. 사교계의 모든 이가 당신의 비명을 들었단 말이오. 하지만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안나는 더 이상 그의 위선적인 예절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카레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파괴적인 진실을 뱉어냅니다. 아니요, 당신은 틀렸어요. 난 절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 사람의 정부예요. 당신이 혐오스럽고 당신을 증오해요. 이 고백과 함께 안나의 사회적 생명은 끝이 납니다. 카레니는 이혼을 거절함으로써 그녀를 더욱 잔인한 지옥으로 밀어넣고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밧줄에 모든 것을 건 채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톨스토이는 쓰러진 말 푸르푸르를 통해 안나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브론스키의 작은 실수로 허리가 꺾여 죽어가는 말처럼 안나 역시 브론스키라는 남자의 서툰 사랑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서서히 부서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경마장의 환호성은 사라지고 이제 안나 앞에는 오직 지독한 외로움과 광기 어린 불안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나가 화려한 사교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도려내고 있을 때 레비는 전혀 다른 종류의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었죠. 키티에게 거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레비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허무 앞에 몸서리쳤고 신의 존재를 의심했으며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사냥총을 숨겨둘 만큼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영혼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일까요? 톨스토이는 레빈을 다시 키티 앞에 세웁니다. 한 번의 상처를 겪고 성숙해진 두 사람은 모스크바의 한 사교 모임에서 재회합니다. 여기서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분필 고백이 펼쳐집니다. 레비는 차마 입으로 뱉어내지 못한 진심을 탁자 위에 분필 철자로 적고 키티는 그 암호 같은 글자들을 마음으로 읽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두 영혼이 맞닿는 이 순간은 안나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결이 다른 단단한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치러진 결혼식.
레비는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키티를 보며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시작임을 레빈의 눈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신혼여행지에서 겪는 사소한 말다툼, 서로의 다른 생활 습관에서 오는 실망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불안들. 레비는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안나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는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상을 인내하고 가꾸어 나가는 지루하고도 위대한 노동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레비는 키티와 함께 자신의 영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의 낯질은 혼자만의 고독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곁을 지키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농부들의 삶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레비는 농촌 개혁을 꿈꾸며 대지와 더 깊이 소통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늘 위 신비로운 계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수확한 곡식을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폭주하는 기차처럼 파멸로 달려나가는 안나의 삶 저편에서 레비는 이렇게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신만의 천국을 일구어 나갑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삶의 대비를 통해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가장 위대한 비극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당신의 소박한 거실에서 완성된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이었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안나는 이제 브론스키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고독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안나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연인 브론스키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의 틈새가 벌어집니다. 브론스키에게 사랑은 여전히 그의 넓은 삶 중 일부였지만 안나에게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가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안나는 견딜 수 없는 유기공포에 시달립니다. 그가 나를 지겨워하면 어쩌지? 나보다 더 젊고 깨끗한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면 어쩌지? 이런 의구심은 독초처럼 자라나 안나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과정을 단순한 질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을 당한 한 인간이 유일한 생명줄인 연인에게 매달릴 때 발생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안나의 일상은 점차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그녀는 브론스키의 사소한 눈빛, 말 한마디의 뉘앙스에 집착하며 그를 몰아세웁니다. 브론스키가 진심으로 그녀를 달래려 할수록 안나는 그 진심마저 의심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안나의 곁에는 이제 모르핀이 놓여 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겨우 잠든 안나의 꿈속에는 기차역에서 죽은 철도 직원의 환영이 나타나 그녀를 비웃습니다. 안나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낯설음을 느낍니다. 한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우아했던 여인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불안의 눈이 먼 초라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죠.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내 사랑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지만
내게 이 사랑은 목숨이라고. 당신이 떠나면 난 죽음뿐이라고. 하지만 그 절박한 외침은 브론스키에게 사랑의 고백이 아닌 숨막히는 구속으로 다가갈 뿐이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자유가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남편 카레닌에게서 도망쳐 브론스키에게 왔지만 결국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예속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가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꿈꾸는 이 지독한 역설. 안나는 이제 더 이상 브론스키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파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버립니다. 톨스토이가 그토록 정교하게 쌓아올린 안나라는 세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 아래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폐쇄된 방 안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 때 레비는 광활한 대지 위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허무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레빈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키티와 재회했고 그토록 갈망하던 가정을 꾸렸으며 자신의 영지를 풍요롭게 일구고 있었죠. 하지만 레빈의 영혼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철학책을 뒤적이고 과학적 논리를 따져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주는 이토록 거대하고 영원한데 그 안에서 먼지보다 작은 인간의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왜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 질문은 레빈을 지독한 우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밭에서 일하다가도 사냥을 하다가도 문득 닥쳐오는 허물을 견디지 못해 사냥총을 멀리 치워둘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비는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한 늙은 농부와의 짧은 대화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농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항상 평온한 얼굴로 이웃을 돕는 이였습니다. 레빈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자 농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 투박한 말 한마디가 레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만 권의 철학책보다 더 강렬하게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레빈은 깨닫습니다. 삶의 의미는 머리로 증명하는 논리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선이라는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본능적인 목소리야말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증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인 겁니다. 레빈은 다시 들판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흔들리는 보리이삭, 농부들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생명의 찬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우주의 먼지일지라도 그 짧은 생을 타인을 위해 쓰고 진실하게 노동하는 순간만큼은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안나가 브론스키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에 매몰되어 자신의 우주를 파괴하고 있을 때 레비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인류애와 생명의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톨스토이는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나직이 전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화려한 도심의 사교계나 격정적인 로맨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는 대지 위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소박한 식탁 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레비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의를 믿는 용기였습니다. 안나의 세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파편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와의 말다툼 끝에 집을 뛰쳐나온 그녀의 머릿속은 지독한 증오와 더 지독한 사랑으로 뒤엉켜 있었죠.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그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기고 싶다는 비극적인 욕망이 그녀를 지배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그곳, 기차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안나는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끊임없이 웅얼거리는 입술. 그녀는 승강장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위선과 추악함 뿐입니다. 즐거워 보이는 연인들, 수다를 떠는 귀부인들, 그들 모두가 안나에게는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가련한 인형들처럼 보였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어차피 모든 것은 고통이고 끝은 어둠인데. 안나는 이제 삶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을 곳을 찾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강철 괴물 같은 기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지를 울리는 진동과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 안나는 그 기차의 육중한 바퀴 아래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기차가 다가오는 순간 붉은 핸드백을 던져버리고 차가운 철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짧은 찰나, 죽음이 덮쳐오는 바로 그 순간, 안나는 생의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환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투, 불안, 미움의 안개가 걷히고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거대한 강철 바퀴는 그녀의 가냘픈 생명을 짓누르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안나의 죽음 소식을 들은 브론스키는 평생을 짊어질 죄책감 속에 자원입대하여 전쟁터로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남편 카레니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며 안나가 남긴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끝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안나가 차가운 철길 위에서 사라져갈 때 저 멀리 대지 위에서는 레빈이 여전히 땀 흘려 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폭주하는 욕망의 기차에 몸을 던진 여자와 묵묵히 대지의 속도를 견뎌내며 살아남은 남자. 톨스토이는 안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고.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욕망의 기차입니까? 아니면 느리지만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대지의 평화입니까? 안나 카레니나의 장례식 종소리가 잦아든 자리. 이제 우리는 톨스토이가 던진 가장 곤혹스럽고도 아픈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가정을 배신하고 파멸을 자초한 부도덕한 죄인일까요? 아니면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라는 감옥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간 가련한 희생자일까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첫머리에 구약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 문장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톨스토이의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소설을 읽는 당신조차도 안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죠. 우리는 안나의 외도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했던 삶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 카레닌을 떠올려 보시죠. 그는 아내의 영혼이 겪는 고통이나 갈증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기계적인 의무만이 그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었죠. 안나에게 그와의 결혼 생활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브론스키라는 뜨거운 생명력이 나타났을 때 안나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그녀를 파멸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너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 사교계의 수많은 귀부인은 안나처럼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가면을 쓰는 법을 알았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위선을 떨며 평화로운 가정의 껍데기를 유지했죠. 하지만 안나는 거짓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속이지 않기 위해 카레닌의 아내를 버리는 사회적 사형을 기꺼이 선택한 겁니다. 안나는 죄인일까요? 만약 그녀가 죄인이라면 그것은 사랑을 한 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도 정직했던 죄일지 모릅니다. 그럼 그녀는 희생자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인간의 진실한 열망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관습과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했던 브론스키의 서툰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지독한 감옥의 희생자일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내밉니다. 당신은 안나를 돌로 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녀의 조각난 심장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보고 있는가? 안나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가장 인간적인 나약함의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안나의 뜨거운 불꽃이 철길 위에서 꺼져갈 때 우리는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바로 톨스토이가 자신의 영혼을 투영한 인물 콘스탄틴 레빈의 삶입니다. 레빈 역시 우리와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늘 불안했고 사랑에 서툴렀으며 인생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연극이 아닐까라는 질문 앞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 그가 도달한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우리의 생을 지탱할 만큼 단단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건네고 싶었던 진짜 위로는 레빈이 발견한 일상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레빈은 수만 권의 철학책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투박한 말 한마디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레빈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삶의 의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마부에게 화를 낼 것이고 여전히 헛된 논쟁을 할 것이며 여전히 내 마음의 성소에는 나조차 알 수 없는 어둠이 깃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결코 예전처럼 무의미하지 않다. 매 순간 속에는 내가 삶에 불어넣을 수 있는 선의라는 명확한 의미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150년을 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인생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거대한 성취나 격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믿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늘 내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길었던 여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안나의 뜨거웠던 불꽃과 레빈이 일구어낸 대지의 숨결을 통과해온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요? 우리는 흔히 고전을 읽는 이유를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은 지식을 넘어선 공감의 여정이었습니다. 안나의 고립된 방 안에서 함께 숨을 죽이고 레빈의 밀밭 위에서 함께 땀 흘렸던 그 감각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안나와 레빈은 멀리 있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두 얼굴이죠. 때로는 욕망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싶고 또 때로는 이 지루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톨스토이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란 이토록 나약하고 이토록 뜨거우며 동시에 이토록 숭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안나의 비극은 멈췄지만 레빈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비극조차 삶의 거대한 서사 안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겪은 슬픔, 우리가 흘린 땀방울도 훗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복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지루한 반복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만난 레빈처럼 조금은 더 정직하고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의 하루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위대한 고전이 아름답게 쓰여 내려가길.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